여러분,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? 한때는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요. 오늘은 바로 이 기이한 현상, 유동성 함정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중앙은행이 막 돈을 찍어내고 금리도 낮추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? 바로 이 알쏭달쏭한 상황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유동성 함정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유동성 함정이 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이론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 골치 아픈 문제가 됐는지 그 과정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. 그런 다음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모든 판이 뒤집힌 지금의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유동성 함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? 그리고 왜 이게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, 유동성 함정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거의 0%까지 낮춰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. 비유하자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죠. 물을 계속 붓는데 독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. 돈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돌아야 하는데 그냥 한 곳에 고여버리는 겁니다. 이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. 근데 케인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.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통화 정책이 이렇게 힘을 잃었을 때는 차라리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, 즉 재정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에 한계가 왔을 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조금은 학문적으로 들리는 개념이 어떻게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을까요? 이제 교과서 밖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. 이게 처음엔 그냥 이론이었어요. 1930년대 케인스가 제시한 이 개념은 수십 년 동안은 그냥 책 속에만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1990년대 일본의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과 함께 현실에 딱 나타났죠. 그리고 마침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유동성 함정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피할 수 없는 공동의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. 1990년대 일본은 정말 유동성 함정에 살아있는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.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%까지 내렸는데도 경제는 정말 꼼짝도 안 했거든요.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으니까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무기는 완전히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죠. 이렇게 깊은 함정에 빠졌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?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됐던 아주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.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금리 0%에서 멈추는 좀 유달리 바보 같은 행동을 해온 건 아닌가? 와, 이 질문은요, 금리는 0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오랜 경제 상식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발언이었어요. 자, 여러분, 맨큐의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요, 금리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. 첫째, 명목금리. 이건 그냥 우리가 은행 가면 딱 보이는 숫자 그대로의 금리입니다. 그리고 둘째, 실질금리. 이게 중요한데 이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, 즉 인플레이션을 뺀 진짜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주 쉬워요. 은행에 돈을 넣어뒀는데 금리가 0%라고 해보죠.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3% 올랐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내 돈의 실제 가치, 즉 구매력은 오히려 3% 줄어든 셈이죠. 이럴 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3%가 되는 겁니다.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맨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. 물론 중앙은행이 일부러 물가를 올린다?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죠?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뭐랄까,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 같은 거죠. 그리고 놀랍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.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양적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명목금리 정책입니다.
첫 번째는 양적 완화. 우리가 QE라고 많이 부르죠. 이건 그냥 돈을 푸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. 중앙은행이 우리 목표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 풀 거야 라고 아예 약속을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시장에 금리를 계속 0% 근처에 묶어두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. 미국이랑 일본이 이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썼습니다. 유럽중앙은행은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. 2014년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데요.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0.1%의 수수료, 그러니까 사실상 벌금을 물게 한 겁니다. 은행들한테 돈 쌓아두지 말고 제발 시작에 대출 좀 해줘 하고 압박하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었죠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요,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 상황이 정말 180도,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 유동성 함정과는 정반대의 문제, 바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.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반전됐어요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낮은 물가를 걱정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가파른 인플레이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적과 싸우게 됐습니다. 이제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 거죠. 아니,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힙니다.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의 공장과 항만이 멈추면서 공급망이 무너졌고요. 여기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결정타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들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. 더 이상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. 지금은 무조건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것, 즉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.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은 순식간에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죠.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의 이 뜨거운 인플레이션이 언젠가 잠잠해지고 나면 우리는 혹시 다시 유동성 함정이라는 오래된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? 어쩌면 이 문제는 잠시 우리 곁을 떠났을 뿐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